글의 흐름과 문장은요, 논증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논증 중심으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글을 하나를 딱 쓰면 거기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 죄가 질병?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르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이지 않는 균이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에 대한 예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명언을 가져오고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고 내 개인적인 간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겪었던 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죄는 무서운 질병과 같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바꿔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논증, 하나 예를 계속 들어주면서 논증 중심으로 가야 이 설교가 들리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성경 구절만 계속해서 나열하면 지칠 수 있다. 청중은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증 중심으로 흐름을 잡고 문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입과 변론 구성 시의 주의점. 무엇입니까? 도입은 진부하지 않게 해야 돼요. 네, 요번 주에 글쓰기 코치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진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호랑이가 올 때 정신만 차려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이런 예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친 개가 왔을 때는 미치도록 나도 짖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아, 걔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걔가 막 짖는 것보다 제가 더 크게 짖었더니 정신을 차리고 제가 했더니 걔가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요. 실제 경험을 얘기하면 도입이 재미도 있고, 진짜 뭐야? 이렇게 진부하지 않은데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가 이렇게 오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성경 오늘 보니까 이것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좀 뭔가 이게 너무 밋밋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을 너무 진부하지 않게 구성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본론은요. 원포인트로 갈 것인가, 3대지 중심으로 갈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하고 시간도 좀 구성을 하셔야 돼요. 3대지로 구성하는데 1대지는 막 너무 길고 2대지는 막 더 길고 3대지 마지막은 더 길고 그러면 계속 교인들이 생각을 하죠. 어느 교회 설교가 좋더라. 어느 교회가 요즘 괜찮더라.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대지 중심으로 하던 원포인트 중심으로 하던 어떻게 하던 시간 배분도 잘 하시고 본론은 내가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결론에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적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적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꼭 마지막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설교. 그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는 본문을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주는 주제가 필요하고, 강의. 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중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 의지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는 설교를 해야 그게 설교지 그냥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는 지식 전달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강의적인 설교 좋아요. 근데 강의와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의 영광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청중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그 열망에 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나도 뜨거워지고 청중들도 뜨거워지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설교를 들었는데 더 막 건조해지고 모르겠다. 신앙생활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적용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던져주고 구체적으로 던져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떤지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말미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코칭적인 질문으로 하면 좋습니다. 나 자신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줘야죠. 생각할 시간, 생각할 내용을 던져주는 것이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코칭적인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상황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비슷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듣는 분들에게 코칭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 코칭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코칭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설교 준비 언제 하시겠어요? 주일날 밤에? 아니면 월요일? 언제 설교를 준비를 하시겠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아, 그래도 월요일은 너무 빠르다. 나는 화요일. 화요일 너무 빠르다. 나는 수요일. 아, 난 정말 주일부터 해야 되겠네. 아, 월요일은 정말 시작은 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 코칭적인 질문을 통해서 삶에서 적용하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교 때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명에게 누구에게 감사의 카톡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감사의 문자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감사의 전화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작지만 하나라도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감사를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코칭적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내용을 던져주는 게 바로 설교의 요소 중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석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신학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막 했는데 너무 좋은 설교가 나왔는데 이단스러워요. 그런 설교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절제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아, 이 지역? 와,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다. 아, 이런 정치적인 특징이 있고 경제적인 특징. 근데 그게 오늘 설교에 정말 필요한 요소일까?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설교가 되려면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잘라내고 대신 주석적으로 내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주석을 반드시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학 자랑하듯이 이런 설교는 이렇게,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이런 세계관은 이렇게, 철학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 들춰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신학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석을 참고하고 주석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원어는 전체 글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좋습니다. 내가 1년 설교를 했는데 1년 설교했는데 한 번도 원어를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원어가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있거든요. 한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원어적으로 풀면 더 풍성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원어로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는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시는 건가 이걸 밝혀주는 게 설교의 역할이겠죠.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글쓰기 할 때 구조 분석을 하는 설교와 그냥 하는 설교, 그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구조적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자, 전체 책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걸 밝혀주는 게 뭐예요? 구조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성수학을 공부할 때 미가서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도 그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 미가서 이 4장과 5장 사이에 A 구조가 있고 B 구조가 있고 C 구조가 있고 D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C 구조가 있어요. 그럼 C가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B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A에서부터 B, C, D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다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구조는 아타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본문에는 아타, 그리고 너, 아타, 당신이죠. 아타는 이제, 너, 당신, 그리고 너, 당신이라는 이 아타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 미가서 속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피하지 못하도록 전체의 구조 속에 이 아타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설교를 풍성하게 한다. 설교의 논증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책을 넣어야 되는데요. 읽은 책을 넣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뭐 5권, 10권 읽으시면 읽는 것 중에서 설교 내용에 넣을 걸 넣으시면 돼요. 나는 일주일에 책을 5권, 10권은 못 읽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기획 독서를 하시면 돼요. 기획 독서가 뭐예요? 내가 이번 주는 이혼에 대한 설교? 그럼 이혼에 관련된 책들을 쭉 찾으셔서 그걸 읽으면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게 기획 독서 리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되죠. 아, 다음 달에는 사무엘 상하를 하는구나. 그럼 사무엘 상하 주석들 쭉 좋은 책들 먼저 구입하고 그걸 읽는 거죠. 선택적으로 책 읽기를 기획하고 읽고 설교의 논증을 더 책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설교할 때 한 권, 두 권 정도는 넣으려고 하거든요. 설교를 먼저 빨리 주제를 잡고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들을 설교 때 넣는 거죠. 그러면 저 책 읽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조금 더 풍성하게 논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다 보면 손에 책을 놓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읽는 거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서평을 써야 실제로 책을 읽은 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거지만 책을 정리할 때 책이 잘 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할 때 그 서평이 탁 치면 바로 그 자료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제가 여지껏 읽었던 책들을 다 정리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목만 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페북이나 이런 거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 거의 올리거든요. 근데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검색해서 나중에 설교했을 때 파일로도 갖고 있지만 그 파일 검색 안 해도 돼요. 그냥 페북에다가 치고 싶은 검색어 치고 게시물에 나를 클릭하면 내가 올린 바로 그 딱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써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책을 읽지만 그걸 또 정리를 해 놓으면 설교의 논증에 인제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책을 최소한 일 주일에 한 권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책을 풍성하게 해야 설교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